그날 아이를 안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돌보다 스스로를 잊고 살아온 한 사람의 깊은 고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오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던 팔은 저릿저릿 떨렸고 땀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아줘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니라 망가진 거라고. 이건 통증이 아니라 붕괴라고. 손주를 보는 일은 어느새 저희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젖병부터 소독했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이유식을 데웠습니다. 밥을 먹이다 울면 안고 안다가 재우고 재우다 다시 울면 또 안고 한두 번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딸은 출근해야 하니까 내가 좀 더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 몸의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했고 그 다음 날은 아이를 들다가 허리에 찌릿한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일단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보채는 걸 안아달라고 손을 뻗는 그 짧은 순간 제가 잠깐 허리를 굽혔을 때 뚝 하고 분명히 들렸습니다. 허리에서 끊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엔 움직이지 않는 몸.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회의 중이라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위는 퇴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습니다. 왜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지,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나 하나 쓰러진다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하루가 내 존재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고된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시켰을까요? 딸이 돌아온 건 2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달려왔고 아이를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말 안 했어요? 순간 할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어느 날부터 잠에서 깰 때마다 허리가 굳어 있었는지 아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좀 쉬면 괜찮을 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디스크 협착 증상도 보이고 만성 염좌도 심하십니다. 이대로 무리하시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수술까지 가실 수 있어요. 말은 무겁게 들렸지만 어쩐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몸은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걸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엄마는 원래 이 정도쯤은 견뎌야지라고. 그렇게 제 몸을 방치한 건 결국 저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제게 끝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고 기고 밤을 지새우고. 그 모든 일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무모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득문득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까? 나 하나 돌보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 허리가 무너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걸요. 손주의 웃음에 가려진 내 얼굴은 사실 굳어 있었고 지쳐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전히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고 무너지고 있었고 더는 참을 수 없는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건 단지 몸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도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몸이 대신 말을 해준 겁니다.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는 걸. 늦었지만 이게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말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니까요. 저는 결국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엄마,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같은 말뿐이었으니까요. 딸은 착한 아이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곧장 회사에 복직했을 때도 독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맡았습니다. 한두 달 봐주는 거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손주로 시작해 손주로 끝났습니다. 아침엔 이유식을 데우고, 낮엔 울음 달래고, 오후엔 잠을 재우고, 저녁엔 기어다니는 걸 쫓아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갈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밤엔 파스 냄새가 온몸에 밴 채 잠들었습니다. 딸은 가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 말이 싫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을수록 서운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괜찮아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 컨디션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 아픈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자는지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잘해주는 사람으로 기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우미처럼. 사위는 더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는 손주 그렇게 안 돌보셨어요. 저희가 다 했죠.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그건 장모님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지만 그 선택 안엔 애정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고 결국 가족을 위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가볍게 넘기는 걸 보고 나니 제 존재가 아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아이를 돌봤고 아픈 날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딸도 사위도 저를 당연한 듯 믿고 있었고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무언가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빠졌고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아무도 나에게 고생한다고 말해주지 않나? 왜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누구로만 존재하고 있을까? 가끔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요즘 뭐 해? 그러면 저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손주 보지 뭐. 그 말 안에는 수백 가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복잡한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도움을 주는 걸 후회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존재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아이의 울음에 달려가고 기어가는 걸 붙잡고 장난감을 치우고 이유식을 식탁에 올리는 모든 순간 저는 그냥 기능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제게 오늘은 좀 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당연했고 말하지 않는 게 배려였고 버티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아팠던 날, 비로소 저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나를 좀 돌봐야 한다고.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MRI 사진 한 장과 함께 받은 진단. 디스크가 꽤 진행됐습니다. 협착도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라는 대답조차 힘겨웠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넘어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병원에서 울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뭐래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래.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대. 딸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수술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는 가방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어디선가 탁 걸렸습니다. 다행이네라고? 이게 다행인가? 이토록 아픈데 겨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전부인가? 그날 밤 아이가 늦게까지 보채서 겨우 재우고 나서 조용히 앉아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조금 힘들어. 아이 보는 거 말인데. 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약간의 피로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 허리가 많이 안 좋다고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말을 꺼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나도 아플 시간 없이 일했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한다고? 나는 지금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픈데.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걸 이제서야 겨우 말했는데 그 반응이 이게 전부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다가왔지만 저는 눈물을 가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그제야 속이 뒤틀리듯 복받쳐 올랐습니다. 나 힘들었어. 아팠어. 매일 같이 허리가 쑤셨고 밤이면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 근데 너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엄마 괜찮냐고. 엄마 힘들지 않냐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마음. 그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늘 말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가 쓰러져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자고. 다시 아파지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이젠 나를 먼저 챙기자고. 다음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은 아이 못 봐. 병원 치료도 받고 좀 쉬어야겠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도 퇴근 후 돌아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돌보는 건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늘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젠 나를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는 나를 돌보려 합니다. 쉬기로 한 첫날 아침 7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 봐도 된다고, 오늘부터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발걸음이 부엌으로 향하다 멈췄고 젖병도 꺼낼 뻔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춰 살아왔는지를. 처음 며칠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았고, 딸의 퇴근이 늦는 날이면 내가 쉬겠다고 해서 더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점점 통증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허리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자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게 이렇게 큰 평안이라는 걸 참 오랜만에 알게 된 거였습니다. 나를 돌보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내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간단한 아침을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 먹는 것. 그 모든 게 내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돌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다고 누가 먹는 것도 아닌데 대충 때운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젠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딸과는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졌고 짧은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아이를 매만지며 지냈지만 지금은 하루에 2-3번 정도 마주칩니다. 손주는 여전히 웃을 때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예전의 제가 떠오릅니다. 무릎이 저릿한데도 안아들던 나, 밤중에 울음을 달래며 자신을 잊었던 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의 이 거리가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은. 아직 갈 길이 멀어. 그 말 안에는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뿐 아니라 감정적인 정리, 관계의 재정립,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 척을 하던 내가 지금은 괜찮아지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위도 이전보다 말을 조심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던 그날 이후로 아이 돌보는데 조금씩 참여하려 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아이 목욕을 시키는 건 사위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색해 보이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됐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작은 문화센터의 요가 수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불편해 2-3 동작밖에 따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몸을 펴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돌봄이야.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별것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삶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일입니다. 예전엔 눈치 보며 살았지만 지금은 내 시간에 집중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하루를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엄마 예전이 더 좋았어라는 손주의 눈빛을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젠 나를 먼저 챙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천천히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고 바닥에 햇살이 스며드는 그 잠깐의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에 쫓기던 눈을 뜨고 손주의 울음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저의 리듬으로 하루를 엽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직 허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덜 아픈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십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생경하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시간에 뭐 하나 더 해야 하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저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허락하는 시간, 내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 그게 없으면 어떤 사랑도, 어떤 헌신도 결국엔 무너진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씩 뛰어와 안기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사랑의 총합이기도 하고 나의 희생이 응축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않습니다. 잠깐만 무릎이 괜찮을 때, 마음이 허락할 때만 무리해서 안고 웃던 과거의 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딸과의 관계도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때로는 조언을 주고받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관계로. 그녀 역시 성장하고 있고 저도 조금씩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사위도 아이를 돌보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는지 퇴근하고 손수 이유식을 데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멈췄기에 그들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걸. 내가 나를 돌보기로 결심한 날부터 이 가족의 시간도 함께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참아야 할 게 많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는 참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껏 참고 살아온 날들이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제는 늦었더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오늘 저는 다시 말합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쉬겠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봅니다.
피곤했던 과거의 얼굴보다 요즘은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매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오래 기다려온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아 나도 그래요. 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쳐 있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을 먼저 돌보는 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